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전 입문부터 응용까지 스터디를 맡게 된 홍재령입니다. 저는 그 슬랙에도 적었었지만, 지지난 기수랑 지지지난 기수 CV 멘토를 했었고요. 네, 프로젝트 멘토링을 할 동안에, 어, 딥러닝 기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셔서, 근데 기초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터디를 열게 되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2분 정도 아마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중에 6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가 녹화 강의로 참여를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기초를 이번에 비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이 스터디를 열었고요. 스터디를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네, 저희는 딥러닝 기초랑 컴퓨터 비전 기초의 내용을 다루는 스터디고요. 기간은 8월 8일 오늘부터 8주간 9월 26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비대면으로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증금은 수업 출석 확인한 거랑 그리고 실습 과제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한 주당 5천 원의 보증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출석은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시작할 때 확인하고 그리고 끝날 때 확인해서 출석을 확인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녹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워드나 한글 페이지의 한 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거를 넣으면 아무래도 한 페이지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사진은 포함을 안 하고 일단 글로만 한 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빡빡하게 이 분량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녹화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라는 것이 검증될 정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매주 있을 예정이고, 오늘은 사실 제가 과제를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약간 조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까지 과제랑 그리고 과제 설명을 담은 내용을 적어서 슬랙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목차를 보면은 오늘은 일단 딥러닝 기초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2주 동안의 딥러닝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은 딥러닝 기초 중에서도 정말 딥러닝의 중요한 요소들을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훑을 예정이고, 다음 주는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약간 쉽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백프로파게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식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비전을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목적이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또 비전이면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해야 컨볼루션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CNN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미지 데이터에 조금 더 특화되게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CNN의 유명한 초기 모델, 뭐 알렉스넷이나 구글넷, 뭐 이러한 모델들을 훑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CNN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2주 동안은 비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됐고 되게 약간 이제 고인 분야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분야인
세그멘테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안내를 말씀드리면, 출석 과제랑 실습 과제는 이제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슬랙 DM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출석 과제랑 실습 과제의 데드라인을 다르게 할지는 아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업을 들어야 실습 과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둘을 동시에 받는다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출석 과제를 실습 과제보다 훨씬 더 일찍 데드라인을 마감할지는 이번 주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 과제 지각 제출이 없고요. 그리고 실시간 강의를 참여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밤 12시까지 말씀해 주시면 녹화 강의로 출석을 대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를 넘어가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출석을 제가 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널널하게 받으면 이제 또 그날 갑자기 수업을 안 듣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안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가 더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롭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 참여를 조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내용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는 슬랙 채널에다가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슬랙 DM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2시간 강의잖아요. 2시간 강의인데, 제가 사실 2시간짜리 강의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2시간을 잘 채울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인데, 2시간을 훨씬 안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시간을 훌쩍 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시간이 안 넘기게 되면은 좀 일찍 끝나게 되는 거고, 2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볼 텐데,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머신러닝에 대해서를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미지, 저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태스크가 이미지 분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손글씨 지금 4라고 적은 이러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실제로 4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접 사람이 이 손글씨를 보고 이게 숫자 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4가 뭐 이렇게 니은자랑 그리고 일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은 4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4의 특징적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림이 들어오면은 숫자 4라는 것은 저희는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조금 더 자동적으로 기계가 이런 이미지 분류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 먼저 이 특징 추출을 하고, 그리고 회계 분류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어, 먼저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시프트랑 호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먼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지금 개구리 이미지잖아요. 이건 지금 호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한 것인데, 이 호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어떤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평적으로 이러한 윤곽선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대각선 모양의 지금 이파리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기울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모양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직접 고안해낸 어, 이미지의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사진에서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방법이나 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식은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수식을 써야 여기서 이러한 그 유의미한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직접 고안해 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직접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해내면은 유의미한 정보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처럼 만들어서 분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류는 그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뭐 SVM이나 뭐 KNN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 추출이 되게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회계 분류 같은 알고리즘은 조금 더 비교적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 그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을 통해서 이것도 그 분류기를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 추출은 사람이 직접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그 비전 분야에서는 특징 추출은 사람이 직접 하고 그리고 분류하는 것만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행해 준다라는 것으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 추출을 사람이 직접 했는데 이것까지도 자동화할 수 없냐? 라는 물음이 항상 있었어요. 되게 길게 있었는데 다행히 되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되게 좋은 자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메모리 자원도 그렇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말 간단한 함수를 여러 번 쌓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좋은 성능의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보완된 게 바로 신경망입니다. 원래는 이 그 신경망 알고리즘이 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만큼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이었으나 그때는 자원이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수집도 안 됐고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신경망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사용을 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서 의 장점을 훨씬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딥러닝을 다뤄볼 것이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계층을 되게 깊게 쌓아놓은 그러한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계층은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신경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에서 특징 추출하는 이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람이 직접 구현을 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없을 때에도 이것을 적용을 했으니까 이 머신러닝 기법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딥러닝은 대신에 그 모델의 알고리즘에 매우 단순한 대신에 매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그리고 모델, 학습, 그리고 평가가 되는데요. 데이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딥러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요.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되고, 잘 정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입력 데이터랑 그리고 출력값 사이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학습을 전에선 머신러닝에서는 얘네만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딥러닝은 특징 추출부터 분류기까지 모두 한꺼번에 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주고 이미지 분류를 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바로 학습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무게 변수의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학습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손실함수랑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끝내고 나면은 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 그 최저값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아직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로 본 적 없는 데이터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습 데이터에만 잘 되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다른 데이터셋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모델은 사실은 학습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평가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일단 딥러닝 관련된 문제가 되게 세 가지로 사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랑 강화학습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네. 먼저 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랑 그리고 레이블, 정답값을 이용해서 그 둘을 비교를 하면서 정답값에 가깝도록 그 모델의 가중치를 계속해서 조절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값이 없는 학습인데요. 정답값이 없으면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다. 군집화, 그리고 밀도 추정, 차원 축소로 나눠질 수 있는데, 군집화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회귀 분류를 설명 안 했네요. 지도학습에 회귀랑 그리고 분류 태스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회귀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회귀랑 분류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출력값이 어떤 연속적인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게 회귀가 되고, 분류는 연속값,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정말 유명한 예제를 들자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런 연속적인 그런 숫자를 예측하는 것이 회귀가 되고 분류 같은 경우는 이미지 분류가 되겠죠. 뭐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고양인지 개인지 그런 클래스적으로 분류해서 하게 되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지닥습에서 군집화하는 분류랑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둘의 차이는 일단 분류는 정답이 있다는 것이고, 군집화는 정답이 없다는 게 일단 큰 차이점이겠죠. 군집화는 정답이 없이 그냥 각각의 데이터의 특성만 보고 약간 비슷한 애들끼리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제 거리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거리가 가까운 애들끼리 같은 군집으로 묶이게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집화를 할 때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밀도 추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분포가 있잖아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겠죠? 이게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포인데, 그거에 가깝게 그 모델의 분포를 맞추게 되는 그런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겐과 같은 방법도 밀도 추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는, 데이터가 사실은 엄청 차원이 매우 고차원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축소를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차원을 축소만 해도 그잘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는 기법으로는 이제 뭐 PCA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비지도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지도 학습도 아니고 비지도 학습도 아닌 따로 분류가 되는데, 강화학습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알파고가 있겠죠.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잘 둘 수 있도록 해주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델을 구성을 한 것인데, 학습을 한 것인데, 어, 바둑 같은 경우는 그 바둑 알이 그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동일한 자리에다가 바둑을 놓는다고 해서 그 매번 같은 보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바둑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두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어, 또 다른 상황인데 그 자리에 놓게 되면은 제가 이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매우 그 순간순간의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지도학습도 아니고 비지도학습도 아니어서 사실은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강화학습을 분류해서 이 세 가지로 보통 문제별로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비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미지 분류이기 때문에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 문제를 저희가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데이터네요. 저희가 앞에서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는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자연어 데이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특성마다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도 다르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도 매우 딥러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로 그 어떤 X값과 이런 Y값이 주어지는데 그 이미지 분류를 한정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이런 식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값을 받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한 정답값 혹은 레이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XI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쭈루룩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와 크게 테스트 데이터로 나뉠 수 있는데 학습 데이터는 말 그대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고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 학습한 모델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은 전체 데이터에서 이 정도의 한 8대2 정도 떨어뜨려 놓게 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옆으로 안 넘어가지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요 요소인 모델인데요. 모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신경망이라고도 하고요. MLP라고도 하는데요. 이 MLP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다층 퍼셉트론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퍼셉트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퍼셉트론은 다수의 신호를 그 입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형태의 이런 그러니까 모델, 함수를 말합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에다가 각각의 입력값을 조절하는 이런 가중치 값을 곱하고 x1을 조절하는 값은 w1이고 x2를 조절하는 값은 y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합이 어떤 이러한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 1이 되고
신호를 다음으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0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수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고등학교 때 생명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어디서 많이 익숙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뉴런을 보면은 어, 그 사람이 학습하는 원리가 이런 시냅스를 조절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떤 앞에서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앞에서 전달되어 있는 값이 이제 입력값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여기서 조절이 되어서 다음 값에다가 전달할지 말지를 그 임계값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다음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달을 하지 않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사람이 학습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계 학습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경망이라고도 하고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퍼셉트론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퍼셉트론에 이거는 이제 하나짜리인데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경망이. 왜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냐면 저희가 단층 퍼셉트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값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게 결국에는 입력을 받아서 어떤 그 출력값을 조절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AND, OR, XOR이라는 이러한 되게 유명한 연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컴퓨터를 구성하게 되는 연산들입니다. 이거를 다그 구현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이러한 연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구현이 되어야 어떤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산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단층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형태가 선형 함수인 거잖아요.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AND 연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W1이나 W2가 뭐 특정 값이 뭐 이 정도가 되는 값을 갖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분류가 됐잖아요. 이제 검은색이 아마 0일 거고 이 하얀색이 1이 될 텐데 0과 1이 구분이 딱 되고 5월도 똑같이 구분이 될 텐데 XOR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아무리 선형을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이 하얀색과 검은색을 분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함수로는 이러한 모든 연산을 구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퍼셉트론을 잘 사용하진 않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 퍼셉트론을 하나 더 쌓으면 됩니다. 퍼셉트론을 하나 더 쌓게 되면은 어 정확히는 한 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랑 여기랑 분류를 하고 여기 내에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애매하니까 그냥 그렇게 두 번의 퍼셉트론을 계층을 두 개 이상을 쌓음으로써 이 선형성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선형 함수에 비선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MLP와 신경망을 둘이 같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활성화 함수는 저희가 아까 퍼셉트론을 봤을 때 이 값이 어떤 인계치보다 작으면은 활성화하지 않고 그리고 인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활성화하는 것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1, x1, w1 더하기 x2, w2의 합에다가 이거가 사실 계단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출력을
이거 x1 w1 더하기 x2 w2에다 이거를 바로 y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함수를 얘를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서 출력을 0과 1로 이렇게 출력을 0과 1로 조절해주는 함수가 여기 안에 사실 더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활성화 함수입니다.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 함수가 계단 함수가 되고요. 근데 신경망의 경우에는 계단 함수 말고 뭐 더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신경망이라고 더 넓게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함수에 뭐가 있는지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계층이 이 두 개짜리 계층의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력층이 되고, 여기는 은닉층이 되고, 여기가 이제 출력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값이 있으면은 입력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어떤 출력은 이 값을 넣게 됩니다.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될 때, 만약에 개와 고양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뭐야, 개 이미지가 있고,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사슴인지를 분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뉴런 그 출력층의 개수가 3개가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값이 최종적으로 개가 첫 번째 클래스고 0번째 클래스고 고양이가 첫 번째 클래스고 사슴이 두 번째 클래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 이미지가 개 1, 그러니까 확률, 어떤 가능성, 가능도를 말하고요. 얘는 고양이가 될 가능도를 말하고 얘는 사슴이 될 가능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가 개 이미지에 대해서 이 출력층의 요 값이 개, 고양이, 사슴에 대한 어떤 가능도가 되니까 얘가 제일 높고 얘네 둘은 낮다고 하면은 잘 분류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대로 이 점수가 낮고 다른 게 높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류를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보통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할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값으로 추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개 1 가능도가 뭐 5이고 3이고 2면은 지금 5가 제일 크니까 아마 첫 번째 클래스, 그러니까 0, 0, 1이니까 0이라는 값이 나와서 개로 최종적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시그모이드라는 것은 이제 S자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S자처럼 생겼죠? 이 시그모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앞에 봤던 그 퍼셉트론이 계단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되겠죠? 이게 계단 함수니까. 근데 계단 함수는 사실은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사실 나오겠지만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미분이 되는데 그 만약에 이렇게 계단 함수처럼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0인 부분이어서 미분값이 0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의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시그모이드나 탄젠트나 이렇게 뭐 스무스한 형태나 아니면 렐루나 키렐루처럼 여기는 미분값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는 일단 0과 1 사이로 출력층을 만들어주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렐루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엔 끝이 없이 되고 여기 나머지 0보다 작은 값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시그모이드도 사용하고 렐루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렐로의 0보다 작은 부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이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면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키렐로를 사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시그오이드랑 렐루, 그나마 탄젠트 이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활성화 함수는 이 부분에 저희가 제가 아까 설명한 이 x와 가중치의 합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겨주는데요. 이러한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탄젠트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은닉층에 사실 적용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출력층에는 사실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출력층에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는 항등 함수나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순실 함수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학습이네요. 이제 모델을 저희가 신경망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이제 신경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어, 이제 딥러닝의 중요한 점은 학습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데이터를 보고 정답값을 보고 뭐 혹은 정답값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학습을 해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나감으로써 점점 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습을 하려면은 일단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어떻게 보면 저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사실 모의고사 본지 매우 오래됐지만 그 예시를 들자면 모의고사 점수가 있어야 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수능이 이제 최종 평가니까 수능 전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저의 일단 제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아 제가 너무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사실 학습을 해야 되고 뭐 점수가 매우 낮은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부법을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성적이 잘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딥러닝에서는 손실함수가 되는데요.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실함수의 값은 작을수록 그 모델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수학적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것보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간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는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로스함수를 가져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상황에 따라서 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에 따라서 손실함수를 변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를 합칠 수도 있고 이러한 되게 다양한 변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손실함수가 작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손실함수 그러니까 어떤 그 모델을 학습할 때 이 모델이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뭐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을 하는 것을 손실함수에 넣어서 그것이 작아지도록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학습의 이제 손실함수의 네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레그레션 로스랑 힌지 로스랑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랑 그리고 크리스 엔트로피 로스 이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로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화면이 안 넘어가네. 아, 네, 레귤레이션 로스는 말 그대로 회기에 사용이 되는 로스인데요. 제가 아까 지도학습 중에서 회기가 아니라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리그레션 로스를 가져온 이유는 그래도 이 리그레션 로스가 분류여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비전에서 다른 태스크에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L1 놈이랑 L2 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이 L1 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L2 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Y 값이랑 S 값은 저희가 이 데이터가 지금 4를 나타내고 있는 손글씨 데이터고 그러면 이것의 정답 값은 4잖아요. 그럼 이 4가 Y가 되고 YI가 되고 YI죠. 잠시만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4를 가져왔지만 만약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원화 코딩 형태로 되어 있는데, 4면은 이제 0, 1, 2, 3, 4부터 9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y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 정답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것을 y 값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y0, y1, y2, y3, 이거 이상. y0, 0, 1, 2, 3, 4. 맞네요. Y4. 이 경우에는 Y4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출력층에 이 분류되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이 출력층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손글씨가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손글씨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된다면 출력층은 총 10개의 뉴런으로 여기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S1이라고 표현했지만 S0, S1부터 S9까지가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얘는 이 이미지 데이터가 0, 그 0일 가능성을 나타낸 거고 얘는 1일 가능성 그리고 S4도 있겠죠? 얘가 사실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4로 분류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얘가 이, 이 1값이랑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는 0에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 이 S값이 0과 1 사이일 것을 가정하고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S0부터 S9까지 각각의 값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S4가 제일 높아야 되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L1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 나머지는 0이고 얘만 1이니까 얘랑 빼고 잠시만요. 얘랑 빼고 얘랑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이 L1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그러니까 모델에 이 이미지 데이터를 통과해서 나온 이건 어떻게 보면 예측값이 되는 거죠. 이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값과의 차이 정도를 계산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이 리그레션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뺨으로써.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게 L1 놈이고 절대값 대신에 이 2차 미분 함수를
아니, 이차 함수를 적용한 것이 L2 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미분할 때 조금 더 좋은 게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힌지 로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순실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 경우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얘는 바이너리 로스고 얘는 멀티 클래스 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바이너리 로스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 두 개밖에 없는 경우이고 멀티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두 식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굳이 분류한 이유는 어 사실 아까 클래스 좀, 분류한 이유는 그냥 조금 얘를 이 경우가 조금 더 간소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SJ가 SYI 뺀 거 더하기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는데 이게 바로 힌지가 그 경첩이라는 뜻이라서 경첩같이 생겼다고 해서 힌지 로스라고 합니다. 혹은 뭐 SVM 로스라고 하는데 이 식이 SVM에서 나타낸 식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SVM 로스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것보다는 사실 그냥 직접 적용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멀티클래스 SVM 로스니까 지금 클래스 3개고 이 YI가 또 안 넘어가네. 클래스 라벨이고 네.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위에 앞에서 출력층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인 거죠. 얘가 출력층이고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값으로 뭐 고양이를 넣었을 때 이거는 이제 고양이일 가능성을 나타낸 값이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일 가능성을 나타낸 값이고 얘가 이제 그 프로그 개구리를 개구리일 가능성을 나타낸 값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클래스가 3개니까 이렇게 각각 둔다면 그럼 이 값이 어, 이 모델에다가 고양이의 사진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고 이 값이 되고 이 쭈루룩이 되고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이번에는 이 똑같은 모델에다가 이 자동차 사진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이 최종값이 얘가 되고 얘는 똑같이 여기는 이제 개구리를 넣었을 때 값이 됩니다. 그러면 즉 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얘가 높아야 캣으로 잘 분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높아야 자동차로 잘 분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높아야 개구리로 잘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분류할 때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제일 크니까 자동차로 분류가 될 거고요. 얘도 자동차? 얘는 뭐, 얘도 자동차네요. 다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매우 안 좋은 지금 상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yi는 이 각각의 이 정답 값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고요. 나머지 j는
만약에 이 고양이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얘네가 SJ가 되고 얘가 I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손실함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0과 여기 아니 SJ가 지금 5.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J가 0, 얘랑 얘가 있으니까 S0은 지금 이렇게 S0, S1, S2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I가 0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I가 1로 볼 수 있고 I가 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펼치면은 X 더하기 0 S1 Y 1 이거인데 J랑 YI랑 같은 경우는 뺀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서는 0이 YI가 되니까 얘네 빼고 얘네 둘만 계산한 게 이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의 경우에는 YI가 1이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값이 되는 거고 얘는 YI가 2 지금 프로그니까 일 때 얘를 빼고 얘는 둘을 더한 값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나머지가 지금 5.1이고 마이너스 0.17이고 예, S0가 3.2니까 3.2 넣어주면은 결국엔 이런 값이 되고요.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의 경우 2.9가 L1이겠죠? 2, L3라고 주면 아니지 1, 0이구나. 어쨌든 이거에 대한 손실함수는 2.9가 되고 이거에 대한 손실함수는 0이 되고 이거에 대한 손실함수는 계산이 안 되네요. 12.9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모드에 대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이 세 값을 더한 값이 최종 로스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손실함수가 지금 네, 이 손실함수가 어 얘가 정답에 대한 이 스코어 값이었고 얘는 정답이 아닌 스코어 값이잖아요. 그래서 즉 어,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SJ 빼면은 얘에서 얘를 뺀 거가 크면 클수록 로스 함수가 커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고양인데 고양이가 아닌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점수가 얘는 지금 얘를 봐야겠네요. 얘가 지금 프로그에 대해서 얘가 사실 제일 높아야 되는데 얘보다 다른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이 지금 더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얘 로스 값이 제일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면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실함수가 매우 커지니까 그런 경우를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르게 분류할 확률을 매우 줄여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물론 카로 지금 잘 분류가 됐는데 얘는
나머지 값에 대해서 카 값이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로스 값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4.9, 4.8, 4.8 이게 캣, 칼, 프로그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도 아니 계산이 돼도 얘도 로스 값은 0이 나옵니다. 왜냐면 당연히 얘가 나머지 값보다 카 값이 나머지 값보다 크면은 그냥 여기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얘보다 작아서. 그러면은 이 경우도 사실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로스가 0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 모델이 학습이 잘 될 수가 없죠.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로스가 고안이 됐는데요. 앞에서는 그 이제 특정 정답 클래스 말고 다 나머지의 값이 그 해당 클래스 값보다 크게 계산될 때를 방지하기 위한 로스 값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 이 정답값만 봅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이건 P는 지금 확률인데 앞에서는 스코어 값인데 스코어 값을 지금 확률로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값, 그 값이 지금 로스 함수는 사실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작으려면은 얘가 커야 되고 즉 이 py i 값이 커야 되는데 이 py i 값이 크려면은 그냥 얘네 값이 커야 되는 거죠. 얘네 값이. 얘네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로스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 함수가 되고요. 또 안 넘어가네.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은 그 너무 정답값만 본다는 게 사실 단점이 됩니다. 나머지 값이 너무 변화. 얘가 크고 나머지 값을 또 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8, 4.9, 4.8이면은 얘네가 비슷해도 사실 안 보고 그냥 4.9만 높으면은 얘만 높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출력층 그 이제 모델의 활성화 함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출력층에 해당하는 활성화 함수에는 시그모이드 이런 거를 잘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보통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등 함수라고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똑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스코어 값이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것의 얘 합을 각각에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노멀라이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값을, 각각의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0과 1 사이의 값이면서 합이 1인 거는 확률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 값을 확률적으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 값이 지금 사용이 됐잖아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지금 아니, 이 값에다가 로그 함수를 씹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그려보면 얘가 로그니까 마이너스 로그 값이면 이 값이죠.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이 얘고 그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에 가까우시면 가까우실수록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적, 최적화할 때 이제 미분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분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개 변수가 학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2열 1보다 큰 경우를 잘 사용하지 않고 0과 1 사이의 값을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얘네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 아까 출력층을 보시면은 또 그리게 되는데 뭐 이렇게 생겼으면 출력층이 있으면은 얘네 값에 추가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활성화 함수처럼 적용을 해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서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마 얻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크루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로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얘는 이제 정답값만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점수값만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까 봤던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 봤던 거죠.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머지의 값들도 보게 됩니다. 이 zi가 1인 경우가 정답값이고 그러니까 정답값이만 1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1일 경우에는 얘가 살아남게 되고 대신 얘가 1일 경우에 얘는 죽고 반대로 얘가 0일 경우에는 얘는 죽고 얘가 0일 경우에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답 값에 대해서는 로그 PJ를 적용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그리고 정답이 아닌 값에 대해서는 로그 L 마이너스 PJ 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답 값에 대한 그 스코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얘는 그대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로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한 스코어 값은 그러니까 즉 확률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클래스 정답 클래스가 이 두 번째 0, 1, 1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로그 0.7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그 0.1 아니면 0, 0.2 이런 값들은 1에다가 뺀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맥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통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값에 그러니까 S 값에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를 아까 P라고 해줬잖아요. S 대신에 P 값이라고 해줬는데 이게 사실 P가 그 확률과 통계에서 보통 확률 값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그냥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을 할 때에는 아까처럼 이런 스코어 값을 얻게 되는데 얘네를 확률 값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소프트 X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실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안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네, 생각보다 제가 시간 계산을 많이 잘못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려서 당황스럽네요. 어,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는 최적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손실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빨간색이 손실함수라고 하면은 이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각각이 어떤 W, 임의의 W라고 하면은
이 손실함수가 가장 적은 이때의 W를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로스 값이 최소가 되는 때의 W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경사하강법을 보통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경사하강법은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서 최소값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W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은 입력값이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 각각의 W 값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아까 구한 로스 값이 결국에는 저희가 최소화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되니까 얘를 이제 W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 그만큼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바로 정사각법이기 때문에 그것의 수식을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타라는 값은 학습률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값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이렇게 이동하는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뭐 이만큼씩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습률이 작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학습률이 클 때는 어, 빨리 얘가 알고리즘이 빨리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학습률이 낮은 경우고 이것보다 만약에 학습률이 이것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벗어나는 최적화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잘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경사하강법이 W에 대해서 매번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저희가 사용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계산량이 너무 증가해서 학습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될 때 조금 데이터를 쪼개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고양이 뭐 차 그리고 그죠? 개구리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아까는 이거에 대해서 로스 값을 계산하고 이거에 대해서 로스 값을 계산하고 이것에 대해서 로스 값을 다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계산해야 되는 값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미분을 계산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여기 쓸 테니까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치 업데이트도 여러 번 할 뿐만 아니라 이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것조차도 오래 걸려서 로스 값을 매번 이미지 데이터 하나하나씩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 조금 얘네를 뭐 데이터가 엄청 많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많다고 했을 때
얘네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W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묶어서 로스값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 정도 묶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를 이제 확률적 경사각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순차적으로 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차적이 아니라 그냥 보통은 임의로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n개만큼 뽑아가지고 그 n개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거의 n배수만큼의 수가 줄어들겠죠. 연산 수가. 그래서 이렇게 n개를 임의적으로 뽑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치 미분을 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아시는 그 수치 미분인데요. 저희가 이 손실함수의 그 W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답이 이 수치 미분이 됩니다. 이 수치 미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바로 그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계산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이것도 그 연산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서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백프로파게이션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서 지금 수치 미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치 미분을 통해서 얘를 계산하고 이 가중치를 여기서 점점 업데이트 해 나가면은 이게 이제 SGD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로스 함수의 어떤 서페이스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도록 로스가 가장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GD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소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매우 학습도 되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SGD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멘텀은 물리학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의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반영해서 아예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더 그쪽으로 한 번 더 가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의 경향성을 유지하면서 그 최적화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제 모멘텀 값을 사용한 최적화 방법이고요. 근데 얘 역시 이게 지금 y 값이고 얘가 x 값이면은 이 y 값이 되게 여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전히 얘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학습률이 되게 일정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안 드렸나요? 처음에는 학습률이 큰 게 좋고 이게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세밀한 최적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률이 작은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학습률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에 가서 약간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나온 것이 아다그레드라는 학습률을 학습을 함으로써 계속 좀 조절해 나가는 알고리즘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학습률을 크게 지정해서 빨리 최소값에 가까워지도록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훅훅 이동을 하고, 그리고 최소값에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최소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습률을 조금 더 줄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최소값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W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아다그레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랑 아다그레드 둘 다의 장점을 합쳐서 구현한 것이 이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되게 냈다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되게 SG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나왔고 모멘텀의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다그레드가 나왔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좋다라고는 안 하고요, 보통. 그냥 매번 그 모델의 특성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특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얘네가 조금 더 적합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낫다라고는 잘 안 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개 중에 괜찮은 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멘텀이랑 아다그레드도 사실 수식이 있는데 제가 수식은 그냥 사실 뺐고요. 사실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빼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뺐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어. 네, 넣을 걸 그랬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평가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본 게 데이터, 모델, 그리고 학습을 봤는데요. 학습에서는 순실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순실함수를 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계속 어느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점차 가중치 값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제 최적화 방법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이 학습이 잘 됐으면은, 어, 학습이 잘 되었다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분류가 잘 될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 고양이랑 이런 거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가 안 되고 이건 되게 성능이 낮은 상태였고 가중치가 이제 이렇게 안 되고 학습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얘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이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얘가 제일 높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개구리에 대해서는 얘가 아마 제일 잘 높게 나오게 잘 학습이 될 것입니다. 얘네가 학습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근데 근데 이제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습 데이터는 저희가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잘 정제해서 만든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못 본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모델이 학습을 하고 난 후에 피팅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학습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면은 얘네에 대해서 가장 잘 학습이 된 거예요. 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학습이 너무 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있을 법하지 않은 함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얘보다는 사실 이런 함수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함수에 가까울 것이고 아마도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테스트 데이터 셋은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값을 가지는 함수를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되게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버피팅보다 언더피팅이 훨씬 함수가 실제 데이터셋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델이 매우 복잡할 때 아니면 데이터셋이 좀 적을 때 뭐 이럴 때나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규화나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저희가 손실함수를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손실함수가 저희가 그 모델의 가중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함수가 되는데 이제 모델이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값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손실함수에다가 수치화해서 그 값을 크게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손실함수가 작은 방향으로 저희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화 같은 경우 저희가 오버피팅이 저희가 가중치의 크기가 보통 크면은 그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크기를 좀 조절해주는 가중치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주는 함수를 그런 항을 손실함수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항이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의 절대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중치의 제곱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가중치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가중치의 크기가 클수록 이 로스 값이 커질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로스가 작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중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얘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즉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규화 항을 손실함수에 추가를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롭아웃이라는 것도 있는데 드롭아웃은 저희가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델이 복잡한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델의 복잡도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좀 여기에 일부의 뉴런을 좀 삭제를 해서 얘네를 뉴런 삭제하면 얘의 가중치가 사라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삭제하면 얘의 가중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7개만 줄였는데도 가중치가 지금 엄청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남은 가중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가중치를 좀 삭제해서 학습을 하면서 모델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식으로 이러한 드롭아웃을 사용을 해서 조금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앞에서는 손실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정확도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손실함수랑 정확도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확도는 사실은 그 실제 정답, 실제 정답이랑 그리고 내 출력값이, 그러니까 모델의 출력값이 실제 정답값이랑 일치하는 개수가 결국엔 정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출력값이 정답에 일치할 확률, 약간 가능성, 약간 그런 식으로 정확도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손실함수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손실함수의 목적은 그거를 미분함으로써 어떤 최적화를 하기 위해 그러한 연속적인 값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로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이다라는 것이 다르고 정확도는 단지
뭐 매번 뭐 한 에폭마다, 사실 에폭은 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을 때의 환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데이터셋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배치 단위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 그랬을 때 얘네가 한 에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셋을 모두 한 번씩 적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했을 때까지를 한 에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에폭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모델을 다시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면은. 이- 그래서 한 에폭이 끝나고 난 뒤에 정확도를 계산을 해서 모델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도는 이제 각 에폭에 대해서 뭐 지금 전체 테스트 셋이 뭐 100개다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서 몇 개의 출력 값이 그 정답 값이랑 일치하는지 이 개수라고 했으니까 뭐 그 중에서 한 50개만 맞는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에폭에 대해서 다시 이게 첫 번째 에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에폭에서 또 다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델이 이제 또 학습이 됐을 텐데 그 모델이 다시 테스트셋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개가 맞았다. 그러면 한 60%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6%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50%, 60%, 66%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정확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찍어보면은 얘가 50%, 0.5, 0.6, 0.66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1회폭, 2회폭, 3회폭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크리트한 값이 되잖아요. 이게 정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적화할 때는 이러한 정확도로 사용하지 않고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손실 함수는 이러한 연속적인 값이 되니까 연속적인 값이어야 미분값이 존재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닌 손실 함수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각 모델의 상태를 파악하기 좋은 이런 수식으로 정확도를 계산해서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고 학습이 있고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이게 학습 데이터고 이거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죠. 평가하는 데이터가 지금 4. 이거는 지금 4를 나타내는 손글씨, 이거는 뭐 3을 나타내는 손글씨, 이건 5를 나타내는 손글씨, 이거 2를 나타내는 손글씨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면 얘가 정답이 되고 얘가 그냥 이미지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겠죠. 여기 입력층에다가 이미지를 넣게 됩니다. 뭐 당연히 하나씩만 넣게 되겠죠. 보통은 배치 단위로 넣는 게 아니면 하나씩 넣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손글씨가 0부터 9까지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출력층의 노드 개수는 10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이거를 이거를 통해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손실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지금 각각의 가중치를 사실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얘네가 W, 얘네가 다 W고 얘네도 다 W고 얘네도 W인데 이런 가중치 값을 계속 업데이트함으로써 모델을 학습을 하니까 여기서 계산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DL, GK, W를 계산을 해서 얘네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이렇게 합니다. W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면 그것이 한 에폭이 되고, 이제 또 다음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를 통과시켜서 함수 계산하고 W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2에폭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났으면 이 모델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모델이 얻어질 텐데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지금 그림은 같아 보이지만 얘랑 얘는 전혀 다른 데이터 셋이고요. 어, 이제 데이터 셋에 대해서 모델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은 여기서 끝냈고 여기서는 이 모델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중치 값은 변하지 않고 따라서 손실함수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확도를 계산을 하고요. 또를 계산을 함으로써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전체적인 딥러닝 모델의 약간 주요 요소랑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9시 반이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끝나게 되면은 일찍 끝나는 대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 조절을 잘해서 뒤에 부분에 뭐 실습 시간을 추가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는 내일 아침까지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 이 녹화본은 또 마찬가지로 아마 그때 같이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